나는 평생 기업을 세우고 수많은 사람을 채용하고 또 내보내며 살아왔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진실이 하나 있다.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끊어야 할 관계를 끊지 못하는 집착이라는 것이다. 사업이든 인간관계든 시작보다 어려운 건 끝을 내는 일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끝을 두려워한다. 이익이 없어도 행복하지 않아도 혹시 다시 좋아질까라는 미련 하나로 시간을 낭비한다. 하지만 나는 그 미련이야말로 인생을 좀먹는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내가 이야기하려는 주제는 바로 그 조용한 이별의 신호다. 특히 중년 이후의 관계, 다시 시작된 연애에서 더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다. 젊을 때는 사랑도 전쟁처럼 뜨겁다. 싸우고 화해하고 감정이 분명하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싸움 대신 정중한 무관심이 찾아온다. 그것이 더 잔인하다. 나는 평생 사람 보는 눈으로 회사를 운영해 왔다. 서류보다 눈빛을, 말보다 태도를 봤다. 그래서 알았다. 사람이 관계를 정리할 때 절대로 이제 그만하자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대신 착한 말을 쓴다. 예의 바른 핑계로 거리를 두고 부드러운 말로 마음을 닫는다. 요즘 상담 현장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다. 남편과 사별하거나 혹은 이혼하고 난 뒤 어렵게 새 연인을 만난 여성들의 하소연이다. 처음엔 정말 다정했어요. 매일 연락했고 늘 먼저 만나자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상해요. 연락이 뜸해지고 만나자 하면 바쁘다고 한다. 밥해 달라, 청소 좀 도와달라 할 때만 연락이 온다. 그럴 때마다 그 여성은 혼잣말처럼 묻는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나이 들어서 매력이 없나요? 나는 이렇게 말한다. 잘못한 건 없습니다. 다만 그 남자가 이미 당신을 조용히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를 뿐입니다. 기업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다. 겉으로는 항상 예에 바르고 말도 부드럽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 필요할 때만 웃으며 다가오고 일이 끝나면 뒤돌아선다. 그런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다. 직접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애매한 말로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사람의 말은 언제나 표면과 이면이 다르다. 표면에는 친절이 있고 이면에는 계산이 있다. 나는 수많은 회의와 협상 자리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 회장님, 정말 존경합니다. 다음에는 꼭 함께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언제나 다른 의미가 숨어 있었다. 지금은 당신이 필요하지만 언젠가 손을 뗄 겁니다. 연애도 다르지 않다. 특히 외로움이 깊은 나이대의 사랑일수록 상대의 부드러운 말에 더 쉽게 속는다. 왜냐하면 그 말이 따뜻하게 들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경영에서 배운 것은 단 하나다. 따뜻한 말이 진심의 증거가 아니라 지속적인 행동이 진심의 증거다. 사람은 언젠가 누구에게든 이용당한다. 그것 자체는 죄가 아니다. 문제는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래도 언젠가 변하겠지 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건 어리석음이 아니라 자기 방임이다. 내가 한 기업을 세울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던 질문이 있다. 이 조직이 나를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소모시키는가? 이건 연애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지금의 관계가 당신을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가? 만약 두 번째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착취다. 그리고 그 착취는 언제나 조용한 말로 시작된다.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요. 당신이 알아서 하면 되잖아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니까 괜찮아요. 과거 얘기는 이제 그만해요. 이해는 해요. 근데 나도 힘들어요. 이 5문장은 모두 예에 바르다. 그러나 예의는 때때로 무관심을 가장한 방패가 된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그걸 수없이 보았다. 냉정한 사람은 욕을 하지 않는다. 대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말로 위로하지 않고 행동으로 외면한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침묵이 상대방의 자존감을 무너뜨린다는 것이다. 사랑이 식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당신은 계속 기다린다. 혹시 바쁜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러다 어느 날 완전히 고갈된다. 나는 이 과정을 정중한 해체 리더 해체라고 부른다. 기업에서는 매출이 떨어질 때 경고등이 켜진다. 그러나 인간관계에서는 상대가 더 이상 화내지 않을 때 그때가 이미 끝난 순간이다. 따라서 오늘 내가 전하고 싶은 첫 메시지는 이거다. 사람의 말보다 행동을 보라. 그리고 당신을 조용히 소모시키는 관계라면 상대보다 먼저 정리하라. 그것이 냉정해 보일지라도 결국 그것이 당신의 품격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내가 젊었을 때 임원들에게 가장 자주 들은 말이 있었다. 회장님, 요즘 너무 바빠서요. 그 말은 언제나 핑계였다. 결과가 좋지 않은 사람일수록 그 말을 습관처럼 썼다. 나는 그때부터 바쁘다는 말을 신뢰하지 않았다. 사람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시간을 낸다. 회의가 몰려 있어도, 건강이 좋지 않아도,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에게는 10분이라도 내는 것이 인간이다. 왜냐하면 마음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떨어진 것이다. 이건 연애에서도 똑같다. 요즘 상담소에 찾아오는 50대, 60대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모두 한결같다. 그 사람이 처음엔 매일 전화했어요. 주말마다 데이트를 했죠. 그런데 요즘은 바쁘대요. 만나자고 하면 회사 일이 많다고 하고, 문자를 보내면 몇 시간 뒤에 미안 회의 중이었어라고 답장이 와요. 처음엔 이해했다. 남자도 일하니까 바쁠 수 있지. 하지만 문제는 그 바쁨이 지속적이라는 점이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 석 달. 이쯤 되면 일이 바쁘다는 말은 감정이 식었다는 신호다. 기업에서 직원의 태도를 볼 때도 마찬가지다. 업무에 열정이 있는 사람은 야근을 해도 얼굴에 생기가 있다. 그러나 마음이 식은 사람은 시계만 본다. 퇴근만 기다린다. 관계에서도 동일하다.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바쁘다는 말로 회피한다. 나는 여러 사람의 인생을 지켜보며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다. 사람은 직접적인 거절보다 모호한 예의를 선택한다. 싫다라고 말하면 나쁜 사람이 되니까. 요즘 좀 바빠서라는 말로 포장한다. 그러나 그 말의 본심은 이렇다. 지금은 당신과의 시간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 말을 믿을까? 이유는 단순하다. 그 남자가 겉으로는 여전히 예의 바르기 때문이다. 연락이 늦어도 미안하다고 하고 목소리 톤도 부드럽다. 그래서 그래 진짜 바쁜가 보다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정말 바쁜 사람은 변명을 하지 않는다. 나는 전쟁 같은 사업 속에서도 아내와 자식에게 전화를 했다. 하루가 정신없어도 5분은 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의 최소 단위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시간을 내지 않는다는 건 이미 그 관계의 존재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 남자가 SNS에서는 친구들과 골프를 치고 회식하고 여행을 다닌다면 그의 바쁨은 거짓말이다. 그는 단지 당신과의 시간을 감정적 비용으로 느끼는 것이다. 나는 경영에서도 똑같은 원칙을 세웠다. 시간을 쓰지 않는 곳에는 마음도 없다. 좋은 직원은 일에 시간을 쓰고 좋은 파트너는 관계에 시간을 쓴다. 그런데 상대가 당신에게 시간을 쓰지 않는다면 그는 이미 다른 곳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이쯤에서 당신은 이렇게 묻고 싶을 것이다. 그럼 제가 뭘 해야 하나요? 기다리면 안 될까요? 내 대답은 단호하다. 기다리는 것은 전략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소모다. 경영에서 실패한 회사는 대부분 기다렸다. 시장 상황이 나아지길, 경쟁자가 쓰러지길, 환율이 바뀌길, 그러다 망했다. 사람도 같다. 사랑이 회복되길 기다리는 동안 그 사랑은 이미 당신을 떠나 있다. 나는 이런 경우를 수없이 봤다. 한 여성이 말했다. 그 사람은 바쁘다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SNS에 친구들과 낚시를 갔더라고요. 그럼 저한테 거짓말한 거죠?
나는 이렇게 말했다. 그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에게 바쁘다고 했고 실제로 당신에게는 바빴던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여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울었다. 그 눈물을 나는 이해했다. 왜냐하면 그건 사랑이 끝났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아직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냉정하게 말할 수밖에 없다. 당신을 향해 바쁘다고 말하는 순간 그는 이미 당신의 인생에서 떠난 사람이다. 사람은 원래 마음이 있는 곳에는 시간을 낸다. 그리고 시간이야말로 사랑의 가장 정확한 지표다. 따라서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요 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때가 바로 당신이 행동해야 할 순간이다. 바쁜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시간을 되찾을 때다. 당신의 하루, 당신의 정성, 당신의 에너지는 누군가의 변명 속에서 낭비될 만큼 싸지 않다. 내가 회사를 세우고 수많은 임직원을 거느리며 가장 싫어한 태도가 있었다.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결정만 내리려는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그건 부서에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말은 그럴듯했다. 믿음을 주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책임을 회피하는 표현이었다. 이 문장은 연애에서도 그대로 등장한다. 당신이 알아서 하면 되잖아요. 겉으로는 상대를 존중하는 말처럼 들린다. 당신을 믿어요. 당신은 스스로 잘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말의 속뜻은 명확하다. 나는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 문제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무심함이 아니다. 정서적 노동을 회피하는 언어, 즉 마음의 책임을 피하려는 말이다. 상담소에 오는 중년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늘 비슷하다. 제가 아파서 병원 가야 한다고 했더니 그 사람이 택시 타면 되잖아 라고 했어요. 가치가 달라는 말도 안 했는데 너무 서운했어요. 사랑한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움직인다.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함께 간다. 힘들다는 말에 귀 기울이고 필요하다면 손을 잡는다. 그런데 이 남자는 행동하지 않는다. 대신 착한 말로 포장한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요. 말은 부드럽지만 실질적인 행동은 0이다. 나는 경영에서도 이런 사람을 많이 봤다.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도와드릴게요 대신 팀에서 알아서 하세요 라고 말하는 부하 직원들. 그들은 회사에 기여하지 않는다. 그저 조직에 기대어 살아가는 편의주의자들이다. 연애에서 당신이 알아서 하라는 사람도 같다. 관계라는 공동의 영역에 책임을 지지 않고 당신의 헌신 위에 올라타서 편하게 안주한다. 그리고 당신이 모든 것을 대신 처리해 준다. 병원, 집안일, 식사, 정서적 위로까지.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 감정의 거래, 그것도 일방적인 거래다. 나는 기업을 운영하며 이런 원칙을 세웠다. 모든 관계는 투자와 같다. 한쪽만 투자하면 결국 그 관계는 부채가 된다. 사랑도 똑같다. 당신이 끊임없이 시간, 정성, 감정을 투자하고 있는데 상대는 아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이미 채무 관계로 변질된 것이다. 그 남자는 빚을 지고 있지만 갚을 생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 사람이 혼자 살아서 불쌍하잖아요.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해주겠어요. 하지만 나는 이렇게 단호히 말한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착취 구조입니다. 진짜 사랑은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짊어지는 것이다. 서로의 부담을 나누고 서로의 시간을 맞춘다. 그러나 당신이 알아서 해라는 사람은 당신의 짐 위에 자기 짐을 얻는다. 결국 당신은 그 사람의 인생까지 대신 살아주게 된다. 기업을 이끌며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모든 조직의 실패는 공유된 책임이 사라질 때 시작된다.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모두가 알아서 하라고 말한다. 결국 일은 멈추고 신뢰는 무너진다. 사랑도 똑같다. 관계의 붕괴는 언제나 한쪽의 무책임에서 출발한다. 당신이 힘들 때 내가 도와줄게라고 말하는 대신 알아서 해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이미 당신을 파트너가 아닌 편의점으로 본 것이다. 당신이 음식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그 사람의 외로움을 채워줄 때 그 남자는 편해진다. 그러나 당신은 점점 비워진다. 나는 그런 관계를 정서적 파산이라고 부른다. 사랑을 쏟아붓지만 돌아오는 건 감사도 공감도 아닌 무관심이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관계의 수지를 계산하라. 기업에서 수익과 손익을 따지듯 당신의 인생에서도 감정의 손익을 점검해야 한다. 그 관계가 당신의 삶을 성장시키는지 아니면 당신의 마음을 고갈시키는지를 냉정히 보라. 당신이 알아서 하면 되잖아요. 이 말이 반복된다면 그는 이미 함께할 의지를 버린 사람이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그 사람 대신 당신 자신을 돌볼 시간을 가져야 한다. 내가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들었던 말 중 하나가 있다. 회장님은 강하시니까 괜찮을 겁니다. 그 말은 늘 공손했지만 나는 그 속뜻을 안다. 당신의 고통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스스로 해결하시죠. 이 문장은 칭찬이 아니라 회피의 언어다. 상대의 고통을 제대로 들여다볼 용기가 없을 때 사람들은 당신은 강하니까 괜찮다고 말한다. 연애에서도 똑같다. 당신이 남자에게 고민을 털어놓는다. 나 요즘 너무 외로워. 자식 문제 때문에 힘들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무슨 일인데? 자세히 이야기해봐. 끝까지 들어주고 공감하고 함께 해결하려 한다. 하지만 당신을 소모품으로 여기는 사람은 다르다. 당신은 강하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 한마디로 대화를 끝낸다. 그는 위로할 마음도 듣고 싶은 마음도 없다. 그저 자신의 감정 노동을 피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런 유형의 사람을 경영 현장에서 자주 봤다. 상사가 부하의 고충을 듣기 귀찮을 때 자네는 유능하니까 스스로 해결하겠지. 이렇게 말한다. 이것이 바로 칭찬으로 포장된 무책임이다. 사람은 누구나 강해 보이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타인의 약함을 견디는 사람이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반대로 가고 있다. 상처받은 사람에게 넌 강하잖아 라고 말하며 그의 아픔을 부정한다. 문제는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스스로를 탓한다는 것이다. 그래, 나는 강해야지. 이 나이에 약한 소리 하면 누가 들어주겠어. 이렇게 생각하며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들어간다. 나는 기업을 경영하며 깨달았다. 조직의 진짜 리더는 칭찬으로 회피하지 않는다. 힘든 직원에게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 뭐가 가장 힘든가 라고 묻는다. 그리고 그 대답을 끝까지 듣는다. 그것이 공감의 시작이다. 연애에서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이야기를 끊는 사람은 이미 당신에게서 정서적 관심을 거둔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만 감정을 쓰고 당신의 이야기는 감정의 낭비로 여긴다. 실제로 상담 사례 중 한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남편과 사별하고 3년 뒤에 한 남자를 만났다. 처음에는 남자가 다정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의 균형이 무너졌다. 그녀가 힘든 이야기를 하면 당신은 강하니까 괜찮을 거야. 그러나 남자가 힘든 일을 말하면 그녀는 밤새 들어주었다. 결국 그녀는 울며 말했다. 저는 그의 이야기는 1시간 듣는데 그는 제 이야기를 3분도 못 듣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일방적인 감정 노동입니다.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분노가 아니라 무감정이다. 화라도 내는 사람은 아직 남아있는 관심을 드러낸다. 그러나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미 마음을 닫았다. 나는 이런 사람을 냉정한 방관자라 부른다. 그는 예의를 잃지 않지만 정작 상대의 마음을 구하지 않는다. 당신이 이런 말을 반복해서 듣고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정서적 단절의 단계에 들어간 것이다. 더 이상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당신의 인생에서 이미 발을 뺀 사람이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칭찬 뒤의 침묵을 읽어라. 강하니까 괜찮다는 말이
진심의 위로인지 회피의 언어인지 구분하라.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늘 당신의 고통을 가벼운 농담처럼 흘려보낸다면 그 관계는 이미 끝나 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당신은 강해서 괜찮은 게 아니다. 괜찮지 않아도 존중받아야 한다. 진짜 사랑은 강한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다. 그 힘이 없는 관계라면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 그것이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나는 사람을 볼 때 그의 미래를 묻기 전에 그의 과거를 듣는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과거는 그 사람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과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현재도 앞으로의 방향도 알 수 없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세상은 과거를 불편해하기 시작했다. 그건 옛날 얘기잖아요. 지금이 중요하지 그게 왜 필요해요? 나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한 가지 공통점을 느꼈다. 자신의 이야기가 중심인 사람일수록 타인의 과거를 듣기 싫어한다. 연애에서도 똑같다. 처음에는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준다. 젊은 시절의 추억, 남편과의 일, 아이들의 성장 이야기까지. 그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런 시간들이 있었군요. 그러나 몇 달이 지나면 반응이 달라진다.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해요. 다 지난 일이잖아요. 그리고 미소 짓는다. 예의는 남아있지만 관심은 사라진 얼굴이다. 나는 그 미소가 얼마나 잔인한지 안다. 과거를 말할 수 없다는 건 자신의 인생 절반을 부정당하는 일이다. 특히 오랜 세월 가정을 지키고 남편과 자식, 부모를 위해 살아온 사람에게 과거는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존재의 증거다. 그런데 남자가 그 이야기를 듣기 싫어한다는 건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불편해한다는 뜻이다. 그는 당신의 현재만 원한다. 그의 집을 돌보고 밥을 차려주고 조용히 웃어주는 지금의 당신만 필요하다.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이런 관계를 역사 없는 관계라고 부른다. 회사를 경영할 때도 역사를 잊은 조직은 반드시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 사람도 같다. 과거를 존중받지 못한 사람은 결국 자신을 잃는다. 한 상담 사례가 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여성에게 새로운 남자가 생겼다. 처음에는 따뜻했다. 그녀의 상처를 들어주고 그 사람 정말 나빴네요 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태도가 바뀌었다. 그녀가 예전 얘기를 꺼내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과거 얘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나는 당신의 전 남편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요. 그 말 한마디에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그 이후 만나도 말이 줄었다. 그녀는 말했다. 이젠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말이 줄었다는 건 마음이 다쳤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진심으로 사랑할 때는 그 상대의 과거까지 알고 싶어 한다. 그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어떤 희생을 했는지를 이해하려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을 만든 시간들이기 때문이다. 나는 회사를 키우면서 수많은 젊은 인재들을 만났다.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이 가장 힘들었던 시절은 언제였습니까? 그 대답 속에서 그 사람의 내구성이 보였다. 마찬가지로 연인 사이에서도 과거를 묻고 들어주는 행위는 사람의 깊이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과거 얘기는 이제 그만해요 라는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다. 그건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그가 당신의 역사를 외면하는 순간 그는 이미 당신의 현재에도 흥미를 잃었다. 기업에서 내가 내린 수많은 결정 중 가장 실패로 이어진 것은 언제나 과거의 데이터를 무시했을 때였다. 감정도 같다. 사랑은 과거의 경험 위에 쌓이는 신뢰의 구조물이다. 그런데 그 기초를 지우겠다는 사람과 무엇을 함께 세울 수 있겠는가?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당신의 과거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당신의 미래도 함께할 사람이 아니다. 그 남자가 당신의 이야기를 듣기 싫어한다면 이제는 그에게 침묵으로 답하라.
설명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조용히 그 관계의 문을 닫아라. 그것이 가장 품격 있는 이별의 방식이다. 나는 평생 수많은 협상 테이블에서 이 말을 들었다. 회장님 말씀은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이 문장이 나오면 그 뒤의 내용은 언제나 같다. 하지만 나는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상대를 존중하는 척 하면서도 결국 자기 입장만 지키려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언어다. 연애에서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서운하다고 말하면 남자는 이렇게 답한다. 이해는 해요. 근데 나도 힘들어요. 표면상으로는 공감이다. 하지만 본심은 당신이 나를 탓하지 말라는 방어다. 그는 당신의 감정을 수용하지 않는다. 대신 자신의 사정을 내세워 문제를 동등하게 희석시킨다. 결과적으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나는 이런 태도를 가짜 공감이라 부른다. 회사에서도 사랑에서도 가장 위험한 부류다. 겉보기에는 매너 있고 합리적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사람이다. 진짜 사랑은 변화를 전제로 한다. 상대가 서운함을 표현하면 그 감정을 인정하고 행동으로 바꾼다. 그런데 이해는 해요 라고 말한 뒤 하지만 나도 힘들어요로 마무리하는 사람은 결국 상황을 고정시키려는 사람이다. 나는 기업 경영에서 배웠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해합니다로 끝나는 회의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해는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결론처럼 사용한다. 관계에서도 똑같다. 당신이 요즘 연락이 없어서 외로워요 라고 말했을 때 그가 이해해요. 근데 바빠요 라고 대답한다면 그건 사과가 아니다. 그건 상황 유지 선언문이다. 그는 바꾸지 않겠다고 지금의 거리감을 유지하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변명을 하지 않는다.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다음엔 다르게 할게요. 이 한마디면 된다. 왜냐하면 그 말은 나는 당신을 잃고 싶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해는 해요. 근데로 시작하는 남자는 당신을 잃는 것보다 자신의 편안함을 잃는 걸 더 두려워한다. 그래서 변화를 거부한다. 그의 목적은 화해가 아니라 현상 유지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변명으로 관계를 지키려는 사람은 이미 관계를 포기한 사람이다. 상담소에 온 한 여성의 이야기가 있다. 그녀는 말했다. 그 사람이 늘 약속을 취소해요. 제가 서운하다고 하면 이해는 해요. 근데 나도 힘들어요 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하게 돼요. 나는 대답했다.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당신의 죄책감을 이용한 겁니다. 사랑은 균형이다. 한쪽이 늘 양보하고 다른 쪽이 늘 변명하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않는다. 결국 마음이 무너진다. 나는 기업에서도 그랬다. 문제를 일으킨 임원이 회장님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나는 단호히 잘랐다. 나는 사정을 묻지 않는다. 나는 결과를 본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사정이 있다는 말은 결국 당신의 감정보다 자신의 편의를 우선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해는 해요. 근데 라고 자주 말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끝을 향해 가고 있다. 그는 당신과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 이럴 땐 미련을 두지 마라. 변명 속에서 기다리는 시간만큼 당신의 존엄이 깎인다. 나는 경영에서도 인생에서도 이렇게 말했다. 핑계는 언제나 몰락의 첫 단계다. 그러니 이제 그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라. 이해는 해요. 근데 그건 이해가 아니라 이별의 예고다. 나는 평생 수많은 계약과 관계의 끝을 보아왔다. 기업의 합작이 깨질 때도 사람이 회사를 떠날 때도 항상 한 가지 패턴이 있었다. 큰 소리로 싸우며 끝나는 관계보다 조용히 멀어지는 관계가 더 위험하다. 사람들은 폭발적인 이별을 두려워한다. 소리치고 감정이 터지는 순간을 나쁜 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경영자의 눈으로 보면 그건 오히려
건강한 분리의 형태다. 감정이 남아있으니 싸움이라도 된다. 그런데 아무 말 없이 사라지는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마음이 비워진 관계다. 나는 이것을 정중한 단절이라 부른다. 겉으로는 예의가 남아있고 말은 부드럽지만 그 속에는 냉정한 거리감이 흐른다. 이별의 잔혹함은 거기에 있다. 분명히 헤어지자고 한 적이 없는데 이미 모든 게 끝나 있다. 전화를 걸면 요즘 좀 바빠서, 만나자고 하면 다음에 봐요. 화를 내지도 않고 나쁜 말을 하지도 않는다. 그저 예의 있게 사라진다. 나는 경영에서도 이런 순간을 수도 없이 봤다. 거래처가 계약을 끊을 때 처음에는 늘 이번 분기엔 잠시 쉬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뵙죠. 하지만 다음은 오지 않았다. 그건 이미 끝난 관계였다. 사람의 감정도 같다. 조용한 이별이 아픈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싸워서 헤어지면 분명하다. 하지만 조용히 멀어지면 아직 끝난 걸까? 다시 돌아올까? 이런 희망이 남는다. 그 희망이 가장 잔인하다. 둘째, 한쪽만 상처받기 때문이다. 싸움은 서로 아프다. 그러나 조용한 이별은 한쪽만 무너진다. 떠나는 사람은 아무렇지 않다. 남은 사람만 매일 이유를 찾는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지만 그건 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그 사람은 이미 당신을 포기한 것이다. 셋째, 대응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조용한 이별에는 싸움도 사과도 없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그러냐고 묻기도 애매하고 화를 내기도 어색하다. 결국 당신은 침묵 속에서 무너진다. 나는 이런 상황을 무감정의 폭력이라 부른다. 욕을 듣는 것보다 무관심 속에 방치되는 것이 더 큰 상처를 남긴다. 기업 경영에서도 똑같다. 위기가 찾아올 때 직원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때가 진짜 위험한 시점이다. 불만이 있는 직원은 그래도 살아있다. 하지만 무관심한 직원은 이미 떠난 사람이다. 연애도 같다. 당신에게 화도 내지 않고 논쟁도 하지 않고 그저 바쁘다, 피곤하다만 말한다면 그건 이미 이별의 실행 단계다. 따라서 조용한 이별의 본질은 분명하다. 그건 싸움의 부재가 아니라 의지의 단절이다. 그 사람은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의지가 없다. 당신만 과거의 감정 위에서 애쓰고 있을 뿐이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분노는 아직 희망이 있다. 그러나 침묵은 이미 결론이다. 당신이 조용히 멀어지는 사람 앞에서 변명을 듣고 이유를 찾으려 애쓰지 마라. 그건 이미 끝난 계약을 붙잡는 것과 같다. 비즈니스에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생에서도 그래야 한다. 정중한 무관심을 느낀 순간 당신이 먼저 정리하라. 그것이 당신의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예의다. 나는 평생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중 가장 어려운 결정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망가진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었다. 기업에서든 인간관계에서든 끝내야 할 것을 끝내지 못하면 그때부터 무너진다. 사람들은 붙잡으면 바뀔 거야 라고 믿는다. 하지만 나는 단호히 말한다. 붙잡는다고 관계는 유지되지 않는다. 의지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붙잡아도 떠난다. 연애도, 일도, 조직도 결국 사람의 의지로 움직인다. 한쪽이 이미 마음을 접었다면 그 관계는 생명력을 잃는다. 남은 건 형식적인 연결, 즉 아무 감정도 없는 빈 껍데기뿐이다. 그래서 나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 인간관계도 경영하라. 기업에서 손실이 나는 사업을 계속 끌고 가면 결국 회사 전체가 흔들린다. 사람도 같다. 당신을 소모시키는 관계 하나가 당신의 인생 전체를 갉아먹는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잔인한 일이 아니다. 그건 자기 존엄을 지키는 일이다. 사람들은 늘 남에게 맞추느라 자신의 존중을 잊고 산다. 하지만 관계의 첫 원칙은 이것이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시간을 쓰지 않는다. 이것은 냉정한 계산이 아니라 삶의 기본 질서다.
모든 관계에는 수지서가 있다. 주고받는 정성과 에너지의 균형이 무너지면 그 관계는 더 이상 건강하지 않다. 그때는 미련을 두지 말고 떠나야 한다. 나는 경영에서도 인생에서도 정리할 줄 아는 용기를 최고의 덕목이라 생각했다. 용기란 싸우는 힘이 아니라 놓을 줄 아는 힘이다. 붙잡는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고 정리하는 사람은 방향을 가진다. 특히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사랑보다 중요한 게 있다. 바로 평안이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불안하고 혼자 있을 때보다 외롭다면 그 관계는 이미 실패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이 사람이 나를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소모시키는가? 만약 두 번째라면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다. 나는 젊은 시절 실패한 사업을 정리하며 이 문장을 일기장에 썼다. 미련은 투자의 적이다. 그건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관계에서도 미련은 감정의 적이다. 과감히 정리한 뒤에야 새로운 성장의 길이 열린다. 당신은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시간이다. 당신의 시간을 빼앗는 사람 대신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과 함께하라. 그리고 아무도 없다면 당신 스스로를 가장 먼저 돌봐라.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관계를 끊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 사람은 누구나 떠난다. 하지만 자기 자신은 평생 곁에 남는다. 그러니 이제는 남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평생 배운 가장 값비싼 진리다. 사람을 경영하듯 인생을 경영하라. 그리고 당신을 소모시키는 관계는 단호하게 정리하라. 그것이 이병철식 인생 정리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한 문장이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기업이다. 그리고 그 경영자는 바로 당신 자신이다.